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고1 모의고사 독서, 그 중에서도 법 파트 같이 분석해 볼 건데요. 언제나처럼 쌤이랑 독서 공부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독서 공부하는 방법 영상 여기에다가 걸어 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법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고1이라서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분석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 뭐 내신이다, 수행평가다, 여름방학이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분석을 많이 해본 제가 경험치를 이야기해보자면 법 지문은 보통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어떠한 법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혹시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까지. 됐나요? 근데 법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가 많잖아.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키는 문제까지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엔요, 쌤이 또 법지문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법지문이 한 10지문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7, 8지문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 패턴입니다. 바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다가 그 개념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A랑 B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패턴 많이 봤을 거예요, 독서에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A와 B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문제는 보통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공통점도 찾아야겠죠. 근데 공통점은 찾을 필요가 없어. 뭐겠니? 이 네모가 공통점이겠지. 이 네모 안에서 이제 나뉘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요건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면 되는데요. 바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A가 문제가 많아서 B가 등장했다. 뭐 이러한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러한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A와 B가 완전히 대조되는 관계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쉬운 문제고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A, B로 나뉘는 게 아니라 막 C, D까지 나뉘어. 그 다음에 이 C가 또 나뉘는 거야. A랑 B로. 근데 또 어렵게 나온다면 이 A가 또 나뉘어. 뭐 예를 들면 X랑 Y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쪼개지는 이렇게 가지치기가 계속된다면 좀 어렵겠는데 생각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도 차이점만 명확하게 인지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법지문 분석을 해볼게요.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은요, 이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렇게 지금 형법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고 있는데, 형법이 뭐라고? 범죄.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과 그거에 대한 벌을 규정한 법률이래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어떠한 행위가 이제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을 하려면, 오케이,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야? 조건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살펴볼게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요 말은 뭐냐? 먼저 어떠한 행동을 살펴볼 건데 이 행동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봐야 돼.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위법성이라는 것을 충족시켰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위법성이 충족이 된다면 3단계 책임으로 넘어가서 이 책임이라는 것에도 충족이 됐는지 봐야 돼. 그래서 충족이 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 행위는 범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법에서 쌤이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봐줘야 됩니다. 보통 조건은요, 이렇게 한 가지만 제시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조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지, 또 지금 이 경우처럼 뭐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됐죠? 자, 어쨌든 1문단에서는 형법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문단으로 넘어갈 건데 근데 있지, 여기 한번 잘 볼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작은 다음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다음 문단에서는 요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 문단 보면요. 구성요건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 겁먹지 말고 조금 추측을 하면서 읽어보라고 가벼운 팁 알려준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 문단 가서 요게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하나하나씩 쪼개봅시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은요,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대. 형법이 뭐였지?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그 행동이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구성 요건 해당성 1번 조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쌤은 행위만 살펴보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행위랑 결과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네.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답니다. 인과관계 뜻 모르는 친구 없죠?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다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지 1번 조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됐을까요? 네,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행위만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행위와 결과 두 가지 모두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됐니?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쌤이랑 독서 팁 하나 득해가자. 자, 여기 는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이 는, 보조사 는은요, 대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생은 짧고, 은이랑 는이랑 같은 거 알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대조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는이 나올 때마다 대조?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독서 푸는 팁이에요. 노하우야. 왜냐면 쌤이 차이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 얻어가세요. 여기에서는 행위를 살펴보면 되지만 행위와 결과까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까지 플러스해서 살펴봐야 한다. 차이가 있지? 네, 됐습니다. 그러면 2번 조건,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법성은요,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이래. 우리 1번 조건을 충족시킨 어떠한 행위가 이제 법질서를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위배했다고 판단이 되면 2번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떠한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이 말은 즉 무슨 말이야? 1번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일반적으로요, 위법성이 추정이 된답니다. 보통 1번 충족시키면요, 자연스럽게 2번도 충족이 된대요. 근데 얘들아,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일반적으로야. 얘는요, 100%는 아니다. 요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다른 독서 지문에서도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주의해주세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1번을 충족시켰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없애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뭐라고요?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대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오케이. 지금 하지만을 기점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예외적인 상황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쌤이 법에서 예외적인 경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봅시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 오케이. 구성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뭐야? 폭력인가 봐. 그래서 1번 조건을 충족을 시켰어. 근데 만약에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라고
범죄라고 볼 수 없답니다. 폭력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라면 2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대요. 됐죠? 그러면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도 충족시켰고 2번도 충족시켰어. 그럼 3번 봐야겠지. 3번은요.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사회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으면 뭐다? 드디어 이 행위가 범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도요. 어떠한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 1번 조건을 충족시켰어. 그리고 위법성도 인정받았어. 근데 이제 3번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데요. 당연한 말이지. 1번, 2번, 3번 조건 다 충족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쌤이 요 얘기만 한 수십 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오케이. 3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한다?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도요. 우리 아까 위법성 조각 사유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얘는 뭐가 있냐? 강요된 행위가 있대요. 1번을 충족시키고 2번을 충족시켰어. 그래서 비난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누가 시킨 거야. 누가 협박하거나 누가 강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근데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범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산문단 가서 새로운 개념 한번 살펴봅시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오케이, 드디어 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패턴 등장했어요. 어떠한 개념을 나누고 쪼개서 설명하는 거.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뉜대요. 그럼 쌤이 뭐 알아두라 그랬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라 그랬지. 공통점은 뭐야? 범죄라는 거야. 그러면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충족시켰단 얘기입니다. 그쵸? 차이점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의범은 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고의범은 뭐다?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 행위야. 나 죄 저지를 거야 하고 행동하는 거야. 근데 과실범은 뭐냐면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어쩌다 보니 죄가 된 거야. 됐니? 차이점 뭐야? 죄를 범할 의사가 있다, 죄를 범할 의사가 없다. 요게 차이점이야. 근데 고의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세세하게 봅시다.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이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답니다. 관계 먼저 살펴볼게. 고의범 안엔 뭐가 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 됐니? 다 적었으면 본문으로 넘어와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했잖아. 요 말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즉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와 같은 말입니다. 잘 봐. 너네 평소에 나 내일 어디 갈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볼게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됐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범죄 사실에 발생할 위험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마음까지. 됐나요?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인데요.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요, 이러한 고의범이 대부분이래. 근데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졌어. 그래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거야. 저지를 마음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자, 산문단에서는 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얘들의 차이점은 뭐다? 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사문단으로 넘어갈게요.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수 있대요. 오케이. 고의범과 과실범 중에서 그 과실은 또 나눌 수 있는 거야. 또 쪼개지는 거야. 근데 기준이 두 개나 되네요. 그럼 우린 두 번 쪼개야 한다. 먼저 요 기준을 따라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 자,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요.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럼 쌤이 미리 쪼개봤는데 요렇게 쪼개지는 거죠. 인식에 따라서 없다, 있다. 됐니? 그럼 얘들아 얘네들 공통점은 뭐야? 과실이다. 차이점은 뭐야? 인식이 없다, 있다. 어렵지 않죠?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신호를 못 보고 사고가 일어났어. 오케이.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을 못했어. 그러면 얘는요.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인식 있는 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은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뭐라고 해?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에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됐나요? 자, 두 과실은요.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요.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치? 사실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에 뭐 취급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겠냐? 다들 저 잘 몰랐어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없고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근데 하지만 여기 집중합시다. 지금 여기 가라고 표시되어 있고 밑줄까지 쳐져 있는 거 보면 문제 나온다. 요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의 미션은 뭐야? 얘와 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것. 한번 해봅시다. 미필적 고의 아까 나온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미필적 고의는요. 이제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했죠. 반드시 일어날 건 아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 위험을 내가 용납하고 인정할게 하는 마음까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였어? 미필적 고의였어. 그럼 인식 있는 과실은 뭐였어? 어떠한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을 했어. 근데 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 차이점 보여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둘 다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은 했어요. 근데 얘는 일어난다면 내가 용납하고 인정할게 이 마음이라면 얘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 요게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 지금 34번의 문제가 추론하는 거니까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 얘는요,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에 의사가 있을까요? 없겠지. 왜? 얘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발생한다면 내가 이걸 용납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겠냐고. 그쵸? 그래서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는 요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34번 바로 풀어볼까? 정답은 5번이겠죠.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그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네, 우리 4문단도 끝났습니다. 4문단에서 요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과실을 나눠봤는데 이제 5문단에서는 이 형법상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이제 형법상 과실범 규정에 따라 나누면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또 뭐야? 얘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도 적어볼게요. 규정에 따라서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그리고 중과실.
됐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요, 법정형의 차이가 있대요. 대놓고 차이점을 이야기해줬어요. 법정형은요, 이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통상의 과실이면 벌금 10, 얘는 벌금 5, 얘는 벌금 2천, 이러한 형벌의 차이가 있다. 요 말입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봅시다. 업무상 과실은요, 말 그대로 업무, 일하다가 내가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의미합니다. 얘는요, 이제 업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대요. 그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동차 부품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처럼 안 만들고 요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요렇게 만들면 요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봅시다. 얘는요,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대요. 오케이. 우리가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야? 예견 가능성이 높으면 처벌이 무겁구나. 근데 업무상 과실은 예견 가능성이 높고 통상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에 비해서 예견 가능성이 낮구나. 이게 바로 차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야? 업무상 과실은 말 그대로 일하다가 이제 과실을 저지른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일하는 환경에 적용되는 거라면 통상의 과실은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다. 차이점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통상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요거를 비교해보자면 얘가 처벌 수위도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도 좀 더 높다.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는 얘는 일터에서 적용되는 거고 얘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다. 됐나요? 그러면 뭐 이제 중과실 얘기 나오겠지. 한번 볼게요. 중과실 얘기 나오기 전에 이 경우 업무는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한대요. 업무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좀 더 읽어볼게요.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그렇지 않겠냐? 무관한 업무라는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요, 예견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새로운 일인데 예견 가능성이 있겠냐고. 그래서 무관한 업무는요, 뭐라고? 업무상 과실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됐나요? 자, 그러면 드디어 중과실 한번 봅시다. 중과실은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오케이, 얘도 통상의 과실이랑 비교를 할 건가 봐. 근데 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뚜렷하게 태만히한 경우를 의미한대요. 우리 아까 통상의 과실은 있지. 뭐라고 했냐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위반하는 거라면 얘는 어떻게 위반하는 거야? 현저히 태만히하게 위반하는 거야. 태만히하다 요 말은요. 이제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 요 말이거든요. 네, 통상의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 첫 번째 보이죠? 그냥 위반한 거다. 얘는 현저히 위반한 거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대요. 오케이,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처벌 수위 똑같이 차이가 있고요. 주의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가의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얘도 적어볼게요. 얘는 파란색으로 적어보자면 얘도 처벌이 수위가 높고 얘와 얘의 차이는 주의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가. 얘는 그냥 위반한 거고 얘는 현저히 위반한 거고. 됐나요? 네, 드디어 본문 분석 끝났습니다. 이 법지문은 형법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죄 행위 성립 조건 이야기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 고의범, 과실범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다가 그 과실에 대해서 쪼개고 쪼개서 설명을 해주는 패턴이다. 됐을까요?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의 정답은 엄청 쉽죠. 1번입니다.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지. 근데 애들이 2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한번 볼게.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오로지 그 행위만으로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맞죠? 우리 구성요건 해당성은 여기에 나왔잖아. 그때 행위만 살펴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행위와 결과 둘 다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즉 행위만 살펴봐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2번 맞는 선지입니다. 3, 4, 5번은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쉽게 선지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네, 34번은 풀었고 35번 보겠습니다. 35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기억은 통상의 과실이고 니은은 업무상 과실인데 요거 차이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죠. 얘네들은요.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진대요. 우리 통상의 과실은요. 업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리고 뭐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1번은 완전 틀렸습니다.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본문 보고 선지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보기 먼저 볼 건데요. A씨는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어. 근데 A씨가 잠깐 손님이랑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던 B씨에게 A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B씨는 A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A씨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근데 얘는요, 이제 죄를 범할 의사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잖아. 그럼 고의범이야, 과실범이야? 과실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죄를 범할 의사는 없었지만 부주의해서 범죄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대. 이거 뭐야? 위험성을 인지한 거죠. 즉 이건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이제 과실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얘가 죄를 범할 의사는 없었지만 부주의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됐을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정답은요. 정답 먼저 얘기하자면 바로 2번입니다. 2번 보면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인식한 점은 즉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점은요.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겠군. 자, 인식 있는 과실로 가자. 여기 뭐라고 했어?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의 차이 없고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1번, 3번, 4번, 5번은요. 여러분들이 요 사실 하나만 알면 쉽게 골라낼 수 있는데 우리 이 A씨가 한 행동 뭐라고? 범죄라고. 그러면 있잖아. 우리 이 문단에 나왔던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충족시켰단 얘기입니다. 그쵸? 그 사실을 알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제껴집니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 37번 볼 건데요. 쌤이 어휘 문제는 같이 안 풀어줘요. 정답만 부르겠습니다. 바로 1번이에요. 37번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국어 사전에다가 일으키다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뜻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서 얘네의 차이점이 뭘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남기겠습니다. 됐나요? 네, 본문 분석 문제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쌤이 최대한 많이 올려보려고 하는데 학원이랑 병행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은데 최대한 열심히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